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일 라이브 황순욱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과 오늘 새벽 또 도발을 했습니다. 군용기를 출격시켜 비행 금지 구역 인근까지 위협 비행을 했고 동해상으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쐈습니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 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북핵 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에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압박에도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판단하고 안보실과 국방부 등 5개 기관의 20여 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훈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정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해충돌 논란이 된 방위산업체 주식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방산 주식을 보유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주식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사익 추구 의혹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이 점점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군용기 위협 비행, 그리고 포병 사격, 또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포병 사격은 4년 전 남북이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에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유 기자, 자, 이번 도발로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하게 파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동시다발적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0시 30분경부터 오늘 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벌인 것을 포착하고 F-35 등을 출격시켜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뒤에는 황해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사격을, 오전 2시 57분경에는 강원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추가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 북방,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부에 포를 떨어뜨려 합참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전 1시 49분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거리는 700여 킬로미터, 고도는 50여 킬로미터, 속도는 약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일련의 도발에 대해 전날 강원 철원에서 진행된 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 탓이라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합참은 오늘 오전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등 지속적인 도발에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를 북한의 전통문 형태로 보냈습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겨냥한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독자 제재는 5년 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북한의 포사격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무차별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점을 저희가 Q&A에서 쉽고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Q&A 내용 확인해 보시죠.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이제 정보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월북의 프레임을 누리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비판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오늘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영상으로 저희가 짧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감사원이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사원의 결론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또 왜곡하고 월북몰이를 했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감사원이 조목조목 지적한 문제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원은 초동 대처부터 문제가 많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당시 북한 해역에 살아있다라는 상황을 보고받은 상황에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서 안보실의 주요 간부들은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여태까지 이와 관련된 이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됐지만 이 당시에 안보실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했었다. 이건 이번에 감사원 이 발표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초동대처 중요한 순간을 놓쳤다. 이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네요. 그렇죠.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이유에서 이제 놓쳐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결과적으로 이 그 서해 공무원 이 씨에 대해서 월북으로 이제 월북몰이 그러니까 월북된다라는 그런 거에 맞춰 갖고 짜맞추기를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다 그 첩보에 대해서는 문건을 삭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상한 문건을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이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진실을 은폐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퍼즐 맞추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은폐가 됐는지가 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나왔다고 봐요. 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아니 그 당시에 퇴근을 해서 안보실에 주요 결정권자들이 없었다. 이 부분은 좀 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23일 날 새벽 1시에 NSC 회의를 열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무고한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반기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국회에서 총리 이하 장관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말로 검찰 수사 중의 상황이라 답변 못합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해서 감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거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꼼수를 피워서 지금 18장을 공소장보다 저리 가라 하듯이 이렇게 발표를 어저께 한 건데 그것도 어떤 언론에서는 미리 보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절차와 이 모든 것들이 위법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시콜콜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찰 수사 과정에 있는 이 내용들을 지금 시시비비 가려야 되는 부분에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지 굉장히 알겠습니다. 저는 유감이고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단 감사원에서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고요. 그 내용 중에는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몰랐던 내용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한 부분씩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부처의 초동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대준 씨는 결국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보실이 관계장관 회의를 연 셈이죠. 22일 날
3시 30분부터 사살된 21시 한 40분까지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는 북한의 조치를 취한 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고 하는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아니 사살된 어떤 그런 정황이 완전히 포착이 되었다 하면 그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해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1일 실종되고 22일 날 밤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다음 날 새벽이라도 이렇게 뭐 관계장관 회의라든지 뭐 NSC가 열려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24일이 되었어야 관계장관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22일 날 밤에 그 이제 그런 게 이제 첩보가 이게 일부 있어서 23일 새벽 공안시인 겁니다. 그런 정황 포착한 지 뭐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바로 회의를 한 겁니다. 자,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떨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고 그 이후에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관련 첩보가 무단 삭제되면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에 새벽 시간에 그것도 이 국정원과 국방부 합쳐서 106건의 정보가 삭제가 됐거든요. 그 삭제된 의도가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핵심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요. 만약 수사를 한다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인지한 거예요. 적어도 그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나 이 국가기관에서 인지한 거, 이 사람이 이 씨가 살아 있다 북한 해역에서. 그게 22일 오후 5시 18분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알고도요. 그 7시 반에 다 퇴근해 버려요. 그렇죠. 아무런 조치가 안 된 거죠. 그다음에 그 2시간 후에 사살 소각이 돼요. 네. 그러면 결국 9시 반쯤입니다. 지금 22일 9시 반쯤에 소각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정보를 알았겠죠. 소각됐다는 거를. 네. 그래서 23일 1시, 새벽 1시에 모여가지고 아마 그 안보실 주재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 안보실이라는 건 청와대입니다. 쉽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진월북으로 네. 일관되게 대응하라. 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국정원과 국방부가 그 문건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왜 삭제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들이 이거 되게 미흡했잖아요. 네.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그 사살 소각되기 전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그럼 그때 적어도 북한에게 전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네. 정부는 김정은, 김여정하고 계속 연락을 해온 사이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락해서 우리 남쪽으로 돌려달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겁니다. 자,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정미경 최고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김유정 의원님이 보실 땐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삭제한 이유를 뭘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일단 무단 삭제라고 감사원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이나 국정원에도. 일단 그게 왜 삭제라고 단정 짓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합참의 공보실장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정보체계에 통합체계에 탑재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이 그 관계없는 하부기관까지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일부 했는데 그러나 그 기록은 온전히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그냥 무슨 유에서 무로 된 이런 상황이 아닌데 네. 아예 자료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원본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 그러면 원본은 삭제 안 했지만 그 각 기관에서 정보는 그럼 왜 삭제한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글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합참의 공보실장이 설명한 것처럼 군은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관계없는 하부기관이 그 밈스에 안보를 위해서. 네, 관련된 모든 것들을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알겠습니다. 취지였던 것 같고요. 국정원에도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삭제 지시한 적도 없고 삭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규명이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내용은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첩보 자료 삭제 사실이 알려졌을 때 합참은요.
들으신 것처럼 정보 원본이 삭제된 건 아니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보의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정보통합체계에 대해서 운용되는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해서 작전보안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초기에 당국은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었는데 다시 이후에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였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만 해도 입장이 바뀌었던 이유, 초기에는 월북이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바뀐 이유를 그 당시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첩보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시신 소각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뀐 과정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바뀌었다 지금 감사원은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요. 왜 바뀌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일 01시 새벽 1시 네. 그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월북으로 이제 다 대응해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이제 관계 기관에서 그 월북으로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각이 됐다. 네. 사살 소각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지금 그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살 소각으로 추정된다라고 또 언론에 발표를 하는 거죠. 확인이 된 사실을. 그렇죠. 이미 네. 확인이 됐는데 마치 확인되지 않는 불분명한 사실로 네. 국민들께 알려버립니다. 네. 자, 해경은 사건이 발생한 2년이 지난 올해 6월이었죠. 당초에 발표했던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 결과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그때 내용 다시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감사원의 이번 중간 결과 발표 내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0년 당시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과정에도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근거로 지금까지는 또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그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또 우리 패널들도 그렇고 무한 반복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건이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보고가 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긍을 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데 감사원은 해경은 2년 만에 말을 바꿨죠. 그 사이 변화된 거는 정권이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경이 얘기한 것도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도 어제 이거를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으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숨겨져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 거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도 이거를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 모든 것들을 흘리는 이런 것들은 결코 온당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경 그래서 적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사퇴하기도 하고 지도부가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 네.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 중인데 감사원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것. 이런 거 정말 너무나 코미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은 그럼 지금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네. 감사원의 지금 그 입장 자체를 불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요? 감사원의 이 감사는 누가 봐도 분명히 왜곡되어 있고 정치 감사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역대 감사원에서 이렇게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보도자료 내가지고요. 네. 개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상세하게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애초에 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감사 의결도 거치지 않은 이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알겠습니다. 중간에 소위 중간 네. 결과 보고다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보도자료 형태로 꼼수를 해서 내고 있는 것만큼 네. 감사원이 그 정도로 지금 스스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민망한 부분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아까 앞부분에도 같은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감사원의 이번 중간 결과 발표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짚는 것 자체도 지금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무의미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늘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알겠습니다. 것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죠. 감사원이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감사원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검찰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텐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소환하기도 했죠. 서훈 전 안보실장과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소환도 이제 임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의 인물 세 사람이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서훈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세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죠. 지금 이 검찰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겠죠. 사실은 이분들은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수사는 되는 거고요. 지금 감사원의 감사와 그 형사 사건, 보통 우리 수사, 검찰이나 뭐 경찰에서 하는 이 수사는 사실 좀 달라요, 파트가. 왜냐하면 감사원의 감사는요, 어떤 그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을 때 그 과정도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까지 이제 감사가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형사 사건은 사실은 그게 이제 형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감사원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 기관이 다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 월북으로 대응해라, 월북으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국방부와 국정원 모든 관계기관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여야가 그 당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 국회에서도 사실은 그 청와대의 그 지침에 의해서 관계장관들이 한 그 대응 방식대로 그냥 보고가 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장 황당했던 지점이 뭐냐면 그 해경청장이 당시 해경청장이요. 그 왜 우리 구명조끼 있잖아요. 네네네네. 구명조끼가 마치 우리 거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월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한자가 적혀져 있대요. 이번에 발표 내용이 예, 포함됐죠.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었어요. 그 구명조끼가 지금 네. 중국 어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못 본 걸로 하겠다 그랬대요. 해경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아니 이런 해경청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나와야 됩니다. 네. 자, 검찰 조사의 이 끝은 어디까지 갈지도 지금 관심사가 될 텐데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살 공무원의 친형이죠. 이래진 씨입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래진 씨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언급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실을 밝히겠다 해놓고서 감사원에서 조사 불응해서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었고 예우를 바라고 자기네를 핍박한다 이런 망언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직이든 현직이든 간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유족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어제 고발인 조사에서요,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아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안보실장 포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의 방향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아니 지금으로서는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되게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수사라는 게 그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훈 전 장관이든 이 국방장관 그다음에 국정원장들이 수사 받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다 토해낼 거냐. 네. 저는 그거에 의해서 사실 좌지우지 되고요. 이 사건 수사는 누구를 봐주거나 뭐 누구를 덮어주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갔다. 네. 그러니까 그냥 명명백백하게 나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간 결과 발표와 관련돼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보고 받으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좀 바빠가지고 서해 공무원 그 감사원 발표를 뭐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만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원님, 네.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감사원 결과 발표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 이 계획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뭐 바빠서 지금 이렇게 온통 뒤덮고 있는 뉴스를 못 챙겨 보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규탄 대회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감사원에 대해서 국정조사 실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잖아요, 명백하게. 그래서 감사원장 또 사무총장 추가 고발할 예정이고요. 감사원법도 차제에 개혁하자. 지금 이렇게 아침에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그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무총장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고 우리가 국민들이 모르는 것이 오히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인데 유병헌 사무총장 스타가 되라고 해서 스타가 된 건가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정책기획수석하고 왕수석과 그렇게 문자 주고받고 하면서 대통령 모르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국민들이 황당해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검찰 수사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하고 검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서 법원에서 알겠습니다. 뭔가 결론이 내려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Q&A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 내용, 그리고 또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당의 입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Q&A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 2억 원 상당의 방위산업 업체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당은 이 보궐선거 출마 결정을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상임위의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어제 오후에 당은 이재명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주식 전량 매각을 발표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당 대표에 대한 트집 잡기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과도한 이런 당대표에 대한 이런 트집 잡기를 하는 것은 뭐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현무미사일 낙탄 사고에 관련된 의혹 그 부분이 지속적인 국방위의 관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민주당 대표에 대한 트집 잡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입장을 낸 후에 4시간 정도 지나서 당 공보국이 오전에 관련 주식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주식은 모두 매각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방이 배정이 됐을 때 바로 매각을 그럼 했었어야지 또는 백지 신탁을 했었어야지 이제 와서 이 논란이 되니까 황급히 매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은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그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한 거는 이제 8월로 알려져 8월 있잖아요. 말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억지 부린다거나 일부러 이거를 뭐 회피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8월 말도 조금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상임위 배정 받았을 때 그때 이미 나는 국방위원회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팔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지적이거든요. 8월이 아니라. 네,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제가 국방위를 가게 되는데 이런 주식을 갖고 있다면 국방위를 안 가거나 주식을 처분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각자의 스타일인 건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백지 신탁에서 판단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하면은 처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그 국회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차제에 이미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더 왈가왈부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이 국방부의 실책을 덮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처분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조금 민망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PD가 의원님께 너무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냐 하는데 아니요, 그게 그 점이 궁금해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번 질문에 각자 요점은 입장에 있는 것이고 또 사람마다 의원마다 스타일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는 또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겠죠. 결국은 처분을 했고요. 일단 이 문제가 됐던 주식을 이재명 대표는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여당이 이 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요. 과연 이게 지금 매각을 했다고 그게 끝난 것이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배지는 방탄 배지이면서 자산 정식을 위한 황금 배지였던 것입니다.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도둑질했다가 발각되고 돌려준다고 도둑질이 아닌 것입니까?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되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보유하던 걸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비경 최국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의원님 설명하신 것처럼 문제가 됐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물론 시기에 조금 이의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또 윤리위 제소까지 하는 건 야당의 반발이 뻔한데 좀 너무 감정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민주당이 지금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거죠. 뭐냐면 과연 대선에서 지고 나서 사실 지지자들과 민주당 내부는 거의 멘붕이었을 텐데 어떻게 본인은 저렇게 주식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지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국방위를 오래 했지만요.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국방위를 본인이 지원해서 갔을 텐데 자원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찝찝하지 않았을까요? 그 주식 갖고 있는 거?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변호사인데.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 충돌이 될 거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말하자면 그걸 속이고 그냥 지원한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이재명 대표 입으로 무슨 말인가를 듣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물을 주고 줬는데 받아놓고 다시 이제 이게 발각이 되니까 만약에 줬다고 치면요. 그 돌려준 행위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지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직접 그 이유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논란이 된 주식을 전량 매각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논란과 관련해서 뒷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보유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당의 공보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장을 왜 한분께 여쭤봤습니까? 내가 방산 주식을 산 이유는 뭔가요? 주식 처분 계획이 없으실까요? 이익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일 아닙니까? 주식 보유 뭐 이런 건 개인적인 영역일 텐데 당이 직접 나서서 계속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해명하는 동안에도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도 어제 출석하지 않았고 언론인 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아낀 이유는 뭐였을까요? 아니 고민하고 계셨겠죠. 제가 이재명 대표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왜 이렇게 묵묵부답하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 처분을 그냥 신속하게 한 게 아닌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그 아까 정명 의원님 그 대선 패배 이후에 이제 어떤 정신으로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거 보면서 멘탈 참 탄탄하시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대통령 되셨으면 참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아울러 당원들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그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침묵할 때 침묵하고 또 여당을 위해서 할 말은 또 하잖아요, 대표가. 네. 그래서 아마 그런 판단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다뤄볼까요? 오늘 국정감사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 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뭐 예상대로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해서 다른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는 별도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수사와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발언을 자제하고 전임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국토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이행하라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은 거라고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닌가요? 개인 소신 말씀 주세요. 이 수사적인 사건이어서 그 얘기한 게 적절치 않고 이 국정감사 취지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인데 야당 의원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정에 좀 집중을 해서 질문을 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국정감사 진행 내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이죠. 그 부분에 질문이 집중이 됐어요. 오전 내내. 아마 오후에도 계속 저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참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지금 이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고발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경기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정감사할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아까운 시간에 5분, 7분 주어진 이 시간에 이거를 반복적으로 또 했다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더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망신 주려는 의도 외에는 도저히 다른 건 읽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네.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이런 행태를 여당이 좀 멈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 저희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이름이 서병수 의원으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야당의 지적이 일각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저기 경기도 도정감사인데 너무 이재명 이 대표의 과거 이야기에 좀 집중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 뭐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의 위치에 민주당이 있었으면 아마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는 네. 핵심은 뭐냐면 국정감사는 아무튼 1년 정도의 이제 살림한 거를 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물어볼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과거에 어차피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 경기도 지사로 활동했을 때 당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원래 국정감사예요. 아하. 그러면 김동연 지사도 사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의원들이 뭘 질문할 거 뻔히 아는데요. 그러면 그걸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정보를 파악해서 네. 그걸 그 국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인도 마음가짐을 하고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국정감사정에서 경기도 국감에서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백현동이나 대장동이나 성남 FC 사건이나 관련 부분은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알고도 뽑으신 거잖아요. 네. 대표로.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이 경기도 국정감사 어떤 이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눈에 띄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감에 출석을 어제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는데 이런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이 여당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 선별적 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권익위를 통해 이루어진 케이스를 전수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만하세요. 예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예. 말씀을 그러면 예. 나중에 질의 그만 좀 끝나고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권익위에 신청돼서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는 모든 것은 그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 구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깔끔하다의 반대말로 썼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거기다가 또 질책을 하신다면은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전현희 위원장님께 윤창현 의원님이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자, 일단 윤창현 의원의 유감 표명으로 상황은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저기는 국정감사장이고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에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지적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쫓아버리고 싶은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여당 의원이 질의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지금 질의에 대해서 그 전현희 위원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고 질척거리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하자 뭐. 이거 너무 누가 봐도 너무나 부적절했고요. 본인이 빨리 이거를 먼저 그 사과를 하는 게 옳았는데 잘못된 거 없다고 또 변명하는 거, 이 정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과 권성동 의원 사이에 큰 소리가 난 건데요. 이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죠.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국회법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지 말고 사회가 잘 보시라고요. 잘못하면 가르칠 수도 있죠. 아니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 됐습니까 그러면? 혀 깨물고 죽으라는 게 잘된 발언이에요. 잘된 발언입니다. 온갖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욕먹으시더구만.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또 징계냐 또 고발이냐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국정감사 벌어지는 것 외에도 지금 뭐 여야는 서로 상호 간에 고발이 뭐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비용 최고 어떠세요? 보니까.
사실은 그 전현희 위원장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 김재남 위원장이신가요? 이 두 분의 이런 모습은 사실 보통의 상식적으로는 저렇게 못 버텨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됐으면 국민들 뜻은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치적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은 일단 깨끗하게 털고 나오시는 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건데 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뒤에서 도와주지 않고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왜 그럴까요? 민주당과 이 두 분들은. 그거는 결국 뭐냐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이제 정쟁을 하고 뭔가 이거를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이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공간으로 이 두 사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싸움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이 두 피감기관의 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직위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좀 그만둬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폭력에 가까운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기한이 이제 보장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민주당 네네. 쪽에서. 네. 근데 정치적인 공무원들은요, 네. 그런 걸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논의의 본질이 지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해왔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소리냐, 이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던 가로세로 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김성진 대표 측이 성접대는 사실이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했었죠. 자, 그런데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의 실체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경찰이 그 성비위 사건, 성비위 사실 그게 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는요.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게 밝혀져 있지는 않잖아요. 언론에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그 증거를 다 확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무고가 되려면 그 성비위 사실의 증거를 확보 안 하면 무고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증거 판단을 다시 해서 이제 기소를 결정할 거고 그러면 이제 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정미경 최고 얘기 들어보면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상납에 대한 실체가 있다라고 경찰은 확인했기 때문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여러 차례 떳떳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말하는 대로 강용석 후보 복당 받아주는 게 제일 편하죠, 저한테는. 편할까? 제가 만약 뭐 속된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은 구분 받아주면 제일 편하죠. 그거 왜 안 하겠습니까? 이준석이 알 거예요. 메기구이집이 역사적인 장소더라고요. 첫 성접대 룸사롱에서 있었던 일과 그 해당 숙박업소 시간이나 여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양주 마시던 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들 사진도 제시받았고요. 자, 이 그동안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심한 갈등을 겪어왔지만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것과 별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었던 게 바로 경찰이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번 윤리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만으로도
지금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뭔가 경찰에서 수사의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윤리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면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되겠죠. 그동안에 뭐 가처분 논란과 관련된 것들은 다 뭐 사실 그 다른 문제가 돼버리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데 집권 여당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 이게 사실로 판명이 난다면 네.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고 네. 규탄받아 마땅한 일인데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걸 극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시시비비도 법원 가려지게 가서.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건 이준석 전 대표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 내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또 징계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윤리위가? 그건 윤리위가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남은 징계는 뭐 출당이나 제명 뭐 이런 강도 높은 것만 남았잖아요. 윤리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튼 이제 그 수사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네. 일단은요. 그걸 보고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 상황은 사실 정치적인 거니까 또 이제 어떤 식의 논리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은 이제 많이 힘들어진 셈이죠.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 정치라는 게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여러분이 의문을 갖고 있는 일은 없다면서 성접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자,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 또 어떤 이 절차를 받고 대응을 할지도 굉장히 관심입니다만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몇 장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책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또 반향을 일으킬 것 같고요. 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절대 탈당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원들을 오히려 독려하고 있잖아요. 네.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 이제 아마 지금처럼 해 나갈 것 같은데 근데 결론은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혹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윤리가 또다시 이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원권 1년 정지했는데 1년 6개월 도합 이렇게 네. 된 건데 당원권 정지는 3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 아니면 탈당 권유나 제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난다고 하면 네. 뭐 자동적으로 이거는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이 되겠죠. 네. 그래도 뭐 아직 뭐 결론이 나려면 법정 다툼도 있어야 되고 이준석 대표는 그 동안에는 또 이 차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뚫고 나갈지는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나눈 Q&A 두 번째까지 여기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출 이자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예적금 금리도 꽤 올랐습니다. 정기 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 이제 5%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데요.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돈까지 몰리면서 지난달에 역대 최대 규모의 뭉칫돈이 은행 예금으로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린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리가 제일 높은 예금 상품 가입하고 싶은데요. 비대면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 제일 높은 게 4.52% 정도 되세요.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로 오르자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최대 1%포인트, 0.7%포인트씩, 신한은행은 최대 0.8%포인트 올립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의 연이율 평균은 4.33%, 1억 원을 예치하면 연이자로 세전 43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5%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32조 5천억 원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서 돈을 빼거나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요새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서 당장이라도 뭐 돈이 있으면은 하려고. 2.5%로 가입을 했었는데 한 4점대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온 상품이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예금을 무조건 해지하기보단 해지 전 상품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기에 깬다고 그러면 2%를 안 준다. 그럼 한두 달 남은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한두 달 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최대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예적금 금리도 한동안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China is trying to move ahead of us in manufacturing. This is about economic security, folks. 자, 영상으로 짧게 보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우리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산업이죠. 그런데 그 반도체가 지금 여기저기 치이면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경제산업부의 강유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K반도체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갔었는데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잘 나가다가 네.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싹 자르기에 나섰고요. 주요 반도체 강국들에게도 자기 편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만, 일본과 달리 우리는 거대 시장이자 매출 40%가 나오는 중국을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빗장을 걸었더니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미국은 첨단 기술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서 미국산 장비와 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도 포함이 되는데요. 외교적 노력 끝에 우리는 적용이 1년 유예가 됐지만 1년 뒤 상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신규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제가 알기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그러면 삼성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에도 지금 밀리고 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을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를 TSMC에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는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았지만 TSMC가 주문받아 위탁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장기 계약이 많기 때문에 시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메모리보다 시스템 쪽이 2.5배 시장이 큰 만큼 이 추세가 굳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삼성도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강 기자, 삼성이 외쳐왔던 게 초격차, 그러니까 2등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려놓는다, 뭐 이런 걸 외쳤던 걸로 아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삐끗하면은 그냥 순위가 바뀌는 그런 살얼음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반도체 웨이퍼를 준비했는데요. 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아하. 이 시스템 반도체는 AI와 자율주행차는 물론이고 최첨단 무기에서 두뇌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기술도 기술이지만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30조 원 이상이 드는데요. 진입 장벽도 높지만 투자를 잠깐만 멈춰도 금방 밀려나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TSMC는 올해 위탁 생산 설비 투자에만 최대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하. 자, 제가 앞서서 대한민국을 반도체가 먹여 살린다 이런 말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뭐 좀 나서서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 업계가 원하는 건 무엇보다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로 발목 잡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 해외 반도체 공장 건설 상황을 봤는데요. TSMC는 작년에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 건설을 발표했는데 6개월 만에 착공했습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은 부지 선정, 착공, 가동까지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가동까지 7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3년 전 용인에 짓겠다고 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입주할 예정인데요.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용수 문제도 큽니다.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깨끗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남한강 취수원에 있는 여주시가 대가가 필요하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용수 공급 아닙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만큼 제일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통 크게 여주시에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합심해서 다 같이 밀어줘도 지금 이 부족할 판인데 좀 상황이 안 좋네요. 그런데 또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마다 부족한 반도체 인력은 3,000명에 달합니다. 중소기업은 더 힘듭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뭐 그래서 구인 광고를 내면 한 50명 돈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5명 정도? 지금 바닥이죠. 외주 인력이나 부족한 인들을 급하게 뽑아가지고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품질 사고로 이어져가지고. 매년 중국은 20만 명, 대만은 10,000명가량 반도체 인력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650명 안팎 육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강유연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주제 잘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춘천의 사막산 모습입니다. 마치 구름 속에 푹 들어온 듯하죠. 새하얀 안개가 절경을 이뤄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요즘 안개가 짙게 끼는 날이 잦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낮으로 향하며 기온이 올라 안개는 차차 약해집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엔 어제만큼 포근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강릉 22도, 대부분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릅니다. 아침, 저녁과 기온차가 약 10도가량 나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챙겨서 기온 변화에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깐 산책하기 좋습니다. 자외선도 강하지 않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이번 주말엔 맑고 선선해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지만 다음 주면 기온이 뚝 떨어져 초겨울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에일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